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시작된 불안감. 저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33살 주부입니다. 3년 전 결혼 당시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2년간의 힘든 시험관 시술 끝에 얻은 귀한 아들까지.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우연히 들은 시어머님과 남편의 속삭임. 제가 눈치 빠르니 안 들키게 조심해.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서류도 다 준비됐고. 알았어. 이제 곧 시작하자.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은 대화였어요.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저를 어떻게 제거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몸을 떨며 결심했어요. 도망쳐야 한다고.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하지만 그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비극은 2주 전 시어머님이 갑자기 육아를 도와주시겠다며 저희 집으로 오시면서 시작됐어요. 남편은 그날따라 유독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그들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33살의 전업주부입니다. 4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죠. 남편과는 3년 전에 결혼했고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처자의 임신은 쉽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시험관 시술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 과정에서 남편도 저를 많이 챙겨주고 걱정해줬어요.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을 때는 정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은 손주를 기다리시느라 저보다 더 애태우셨던 것 같아요.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매일 와서 아기를 보고 갔고 시어머님도 일주일에 2번은 꼭 들르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산후조리원을 나온 뒤부터 육아의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수면 부족에 시달렸죠. 남편은 바쁜 회사 일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2주 전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육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님이 육아 경험도 많으시고 특히 남편을 혼자 키우셨다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 불안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시어머님의 제안을 너무나 반기고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점이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됐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도움이 됐어요. 시어머님께서 아기 돌보는 것을 도와주시고 집안일도 거들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시어머님과 남편 사이에 오가던 수상한 눈빛들, 의미심장한 대화들, 모든 게 복선이었던 거죠. 제가 그때 좀 더 눈치채고 경계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시어머님이 처음 제안하셨을 때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퇴근한 남편이 어머님께서 할 말씀이 있으시대 하며 급하게 영상통화를 걸었던 그날 저녁이었죠. 애기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내가 가서 도와줄까? 어차피 나 요즘 시간 많은데. 시어머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애는 엄마가 키워야 제맛이지. 라며 육아에 관여하지 않으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더 이상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님이 오시는 걸 부담스러워하던 남편이 엄마 정말 잘 됐어요. 당장 오세요. 라며 적극적으로 권했거든요. 심지어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계속 시어머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설득했습니다. 당신 혼자 키우다 우울증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은 나를 혼자 다 키우신 분이야. 육아 경험도 많으시고. 하지만 저는 자꾸 걸리는 게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갑자기 이사 오시겠다는 게 왠지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전세 계약이 남았다는 시어머님의 집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언제까지 계실 건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으셨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렸더니 남편은 화를 냈어요. 뭘 더 생각해? 당신 힘들다며? 어머님이 호의로 해주시겠다는데 왜 거절하려고 해? 결국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불안했거든요. 그때의 그 불길한 예감이 적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님은 다음날 바로 짐을 들고 오셨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생필품만 담아오신 것이 수상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것처럼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님은 아기 방을 꼼꼼히 살피셨고 이것저것 바꾸고 싶은 점들을 열거하셨습니다. 애기 침대가 창가 쪽이면 안 되지. 이쪽으로 옮기자. 분유는 이렇게 타면 안 돼. 내가 하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달래면 버릇 없어져. 울려두는 게 좋아. 첫날부터 시작된 시어머님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 육아 방식은 모조리 틀렸다는 듯이 말씀하셨고 심지어 남편 앞에서는 저를 암묵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서 이제 아빠가 됐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왠지 모를 위협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게 난 내가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님이 오신 지 3일째 되던 날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기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정성껏 꾸며놓은 모빌도 사라지고 아기 옷장도 전부 정리되어 있었죠. 심지어 제가 써놓은 육아 일지까지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써놓은 육아 일지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애기 먹은 시간, 잠든 시간 내가 다 체크할게. 시어머님의 말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명령처럼 들렸어요. 더 이상한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평소라면 제 편을 들어줄 남편이 오히려 시어머님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뭘 그래? 당신은 좀 쉬어. 하지만 그게 진정한 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점점 더 아기와 저를 분리시키려 하셨어요. 수유 시간에도 내가 할게. 넌 나가 있어. 라고 하시고 기저귀를 갈 때도 저를 밀어내다시피 하셨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아기가 울 때였습니다. 제가 달래려 하면 내가 안으면 더 운다며 아기를 빼앗다시피 하셨어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얘는 애를 달래지도 못해라며 험담하셨죠. 밤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아기 방을 시어머님이 혼자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기 곁에서 자야 한다면서요. 남편은 이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이 아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 당신은 좀 편하게 자. 하지만 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아기 방 앞에 가보면 시어머님이 아기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소름 돋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님은 제 휴대폰까지 감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애기 사진 좀 보자며 제 휴대폰을 가져가신 후 한참을 보시고는 이런 사진은 지워야 해라며 마음대로 삭제하셨죠.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으려 해도 늘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다 우리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제 직감은 점점 더 강하게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육아 도움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특히 시어머님과 남편이 둘만 있을 때 나누는 작은 속삭임들, 의미심장한 눈빛들. 전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기록해두기로 한 거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그 선택이 나중에 저를 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죠.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님과 남편의 속삭이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은 의심하는 것 같지 않지?
네, 엄마. 제가 잘 다독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조심해. 제가 눈치 빠르니까 안 들키게 조심하라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건지. 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게 분명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알아요. 이제 곧 서류도 준비될 거예요. 변호사님이 다음 주까지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서두르자. 시기를 놓치면 안 돼. 네, 걱정 마세요. 애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애기만 있으면 된다는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서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변호사는 또 왜? 수많은 의문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엄마,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러다 걸리면 어쩌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전에도 해본 것처럼 능숙하고 차분했죠. 당신 와이프가 의심할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마. 평소처럼 다정하게 굴고. 네. 특히 금전적인 것들, 통장이나 카드 같은 거 조심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남편이 자주 은행에 들른다던가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꼭 참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온몸이 떨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남편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무서웠어요. 3년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 왜 아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걸까?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제 남편도 시어머님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은 위험할 것 같아서 작은 수첩을 샀어요. 시간, 날짜, 대화 내용까지 세세하게 적었죠. 수첩은 아기 옷장 맨 아래의 서랍, 겨울옷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먼저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소형 녹음기를 택배로 받을 때는 정말 가슴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님이나 남편이 택배 상자를 열어볼까봐 무서웠거든요. 다행히 그날은 시어머님이 아기를 데리고 소아과에 가신 시간이었어요. 녹음기는 거실 화분 안에 숨겼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이 주로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거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돼서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여보, 제가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좀 떨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가서는 실제로는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CCTV 설치 방법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유튜브로 몰래카메라 설치법도 찾아보고 관련 제품들도 알아봤죠. 하지만 CCTV는 설치하지 못했어요. 들킬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대신 제 방에 있는 노트북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켜두고 마치 꺼진 것처럼 보이게 해두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가장 신경 쓴 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저 시장 다녀올게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떨리고 있었죠. 은행에도 다녀왔습니다. 비상금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결혼하기 전부터 써오던 제 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돈을 조금씩 현금으로 인출해서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한테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대신 친한 언니한테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내가 갑자기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해줘. 무슨 일이야?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하지만 꼭 기억해줘.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여권, 주민등록증, 통장, 아기 용품들.
필요한 물건들 목록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했죠. 그러면서도 계속 자문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날 밤 들은 대화는 분명 현실이었어요. 게다가 날이 갈수록 이상한 정황들이 더 발견되고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시어머님이 오신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님께서 아기를 데리고 윗집에 잠깐 다녀오신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평소에도 자주 가시던 거라 별 의심 없이 보냈죠. 그런데 아기 이유식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시어머님의 가방을 건드렸는데 안에서 서류 봉투가 떨어졌어요. 원래는 보지 말아야 했는데 봉투에 적힌 친권 포기각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친권 포기각서와 양육권 포기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류에 말이죠.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제자리에 넣으려는 순간 시어머님의 수첩도 발견했어요. 순간적으로 수첩을 품에 숨기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5월 15일 마이너스 변호사 미팅, 마이너스 친권 포기 서류 준비, 마이너스 정신과 진단서 위조 방법 상담, 마이너스 양육권 단독 신청 절차 확인, 5월 20일 마이너스 아들과 대책회의, 마이너스 우울증 의심 정황 만들기, 마이너스 육아 부적격 증거 수집, 마이너스 경제적 무능력 증명 준비, 5월 25일 마이너스 실행 계획, 마이너스 감정적 폭발 유도하기, 마이너스 아이를 위협하는 행동 증거 만들기, 마이너스 이웃들에게 불안정한 모습 보이게 하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모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악행이었죠. 시어머님과 남편은 제 정신건강을 의심받게 만들어서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했던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6월 1일 예정 마이너스 최종 계획, 마이너스 감정적 폭발 유도 후 녹화, 마이너스 아이를 위협하는 모습 연출, 마이너스 경찰 신고 및 입원 조치.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바로 3일 뒤에 말이죠.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빨리 수첩을 사진으로 찍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대한 많은 페이지를 촬영했어요. 네, 금방 나갈게요. 속이 좀 안 좋아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도망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님의 수첩을 본 후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시어머님의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옛날 신문 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님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며느리의 양육권을 빼앗은 전력이 있었어요. 남편의 이복형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됐죠. 이복형은 재혼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 입원된 후 양육권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이복형을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제분이시죠? 연락드릴 일이 있습니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저희 어머님 일도 시어머님이 하신 거죠? 통화를 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님은 이복형의 어머니를 정신불안정이라는 이유로 고발했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 강제 입원시켰다고 해요. 결국 양육권을 빼앗긴 그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실제로 정신건강을 잃었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님은 손주를 키우는 것에 집착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도 아직도 어머님이 무서워요. 이복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의 수첩에 적혀있던 계획들. 그건 이미 검증된 방법이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시어머님이 자주 가시는 미용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원장님은 시어머님의 오랜 단골이었죠. 사모님, 어머님이 요즘도 오세요? 네, 매주 오시죠. 근데 요즘은 자주 손주 얘기하시더라고요. 며느님이 육아를 잘 못한다고. 미용실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님은 이미 주변에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계셨던 거죠. 아파트 주민 카페에도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건 더 충격적이었어요. 누군가 제가 아기를 함부로 대한다는 허위 제보를 올린 흔적이 있었거든요.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댓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발견한 건 시어머님께서 다니시는 교회였어요. 그곳 전도사님께 익명으로 연락했더니 시어머님이 매주 기도 제목으로 며느리의 정신건강을 올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철저한 계획하에 저를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이 모든 증거를 모으면서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어요. 제가 피해망상에 걸린 게 아니었어요. 이건 현실이었고 저와 제 아기는 진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남편의 이중성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굴면서도 뒤에서는 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당신이 많이 힘들어 보여서. 퇴근 시간에 온 남편의 문자였어요.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가 보낸 문자를 캡처해 두었다가 시간대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 남편은 정신과 의사와 상담 예약을 잡고 있었어요. 제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상담을 받고 싶다고요. 그것도 제가 모르게 말이에요. 심지어 그 병원은 폐쇄병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할 기회가 있었어요. 시어머님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신경질적으로 보이게 만들어봐. 애기 우는 소리 녹음해뒀어요. 나중에 증거로 쓸게요. 친구들한테도 아내가 불안정하다고 몇 번 말해놨어. 읽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결혼식 때 저를 위해 눈물 흘리며 사랑을 맹세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니요. 은행 내역을 확인해보니 더 큰 배신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 명의로 된 적금 통장도 해지했더군요. 법무법인에도 상담비를 지불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곳은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였어요.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해둔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몰래 제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피곤하고 힘들 때 적어둔 육아일기들. 그걸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나 봅니다. 산후 우울증의 증거로요. 여보, 나 당신 많이 사랑해. 잠들기 전 남편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차갑게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친정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대신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만이 가득했죠. 이제는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위선자로부터 도망쳐야 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님의 계획대로라면 D-2일이 됐을 때였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어요. 시어머님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제 행동을 관찰하셨고 남편은 자꾸 휴대폰으로 뭔가를 녹음하려 했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애기 좀 내가 봐줄까? 너 많이 지쳐 보이는데. 시어머님의 말씀에 섬뜩했어요. 수첩에서 본 계획이 떠올랐거든요. 감정적 폭발 유도라는 문구가요. 아니에요, 제가 볼게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요즘 너 이상해. 남편이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마도 녹음하고 있겠죠. 그들은 제가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길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점심시간, 시어머님이 일부러 아기 이유식을 엎으셨어요. 어머, 미안해. 내가 실수를 했네.
하지만 그건 분명 의도적이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길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시 만들게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은 일부러 제 앞에서 아기를 데리고 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손주, 엄마가 이상해서 어쩌나.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리고는 남편을 보며 눈짓을 하셨어요. 화장실에 간 사이 서랍장을 뒤지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써둔 일기나 증거들을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른 곳에 숨겨두었지만요.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여보, 오늘 친구들이 좀 올 것 같아. 이것도 계획의 일부겠죠. 제가 친구들 앞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틀어놓고 시어머님과 남편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을 봤어요. 제 정신건강을 의심받게 만들려는 그들의 계획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면서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을 수 있다고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도망쳐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자정이 되자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그가 저를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시키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도망칠 때가 됐어요.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가방이 있었어요. 생필품과 아기용품, 그리고 모은 현금과 증거들이 담긴 가방이었죠. 먼저 아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은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숨소리를 죽이며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릴까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쉿! 우리 아가 조용히 있자. 다행히 아기는 눈을 떴지만 울지 않았어요. 마치 상황을 아는 것처럼 조용히 있어 주었죠.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 맨발로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 때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요. 아가야, 조금만 참자.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평소 문에 기름칠을 해두어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는 위험했습니다.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요.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무섭고 급한 마음에 어떻게든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도망치고 있다는 게. 미리 불러둔 택시가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께는 급한 일이 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더 이상의 질문은 없으셨죠. 기사님,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속임수였어요. 중간에 내려서 다른 택시로 갈아탈 계획이었거든요. 택시 안에서 친한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이제 시작했어. 미리 약속해둔 암호 같은 문자였어요. 이 문자를 받으면 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도시가 깨어나기 전 새벽의 어둠 속을 달리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시어머님의 수첩과 남편의 배신을 떠올리면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기는 계속 조용히 있어 주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것처럼요. 가끔 작게 옹알거릴 뿐이었죠. 괜찮아. 우리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아기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택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새벽 4시 30분, 첫 번째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간 후 다른 택시를 탔어요. 이번에는 진짜 목적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시로 가주세요. 친정이 있는 곳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뒤를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시어머님이나 남편이 알아차리고 쫓아오지는 않는지 걱정됐거든요. 새벽이라 차가 거의 없었지만 지나가는 차 한 대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기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배가 고플 시간이에요. 준비해온 분유를 먹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타지도 못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새벽 5시 30분, 친정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친정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혹시나 시댁에서 친정을 감시할까봐 근처 모텔에 잠시 숨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비를 지불하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프론트에서 신분증을 확인할 때는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라도 시댁에서 제 신분증 사용 내역을 추적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아기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그제야 아기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았어요. 새벽 6시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한마디 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도망쳐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놀란 음성. 하지만 이상하게도 크게 당황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알았다.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게. 위치 보내줘.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이미 제 상황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계셨다고 해요. 며칠 전 통화할 때 제 목소리가 많이 불안해 보였다고요. 30분 후 친정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빠가 왔다. 얼른 내려와라. 문자를 받고 아기를 안은 채 모텔을 나왔어요. 아버지 차에 타자마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왔나 봐요. 아빠. 미안해요. 괜찮다. 잘했어. 아버지의 짧은 한마디에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가 달려나오셨어요. 우리 딸. 얼마나 무서웠어. 엄마의 품에 안기자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곧 시댁에서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릴 테니까요. 그때부터는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10통, 20통.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왜 이러는 거야? 아기는 왜 데리고 간 거야? 어서 돌아와. 문자 메시지도 쏟아졌어요. 친정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화 받지 마라. 증거만 남길 뿐이야. 8시경, 시어머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알아. 어서 돌아오자. 위협과 달래기를 번갈아가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한 언니가 약속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사정을 물어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수첩, 남편과의 대화, 정신병원 강제 입원 계획까지. 준비해둔 증거들도 모두 보여드렸어요. 이런 경우는 심각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정신적 학대도 폭력이에요. 여경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남편과 시어머님이 친정집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내 아들 어딨어? 애기 데리고 어딜 간 거야? 시어머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경찰이 계셨기에 큰 소란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찰관들이 막아섰어요. 당신이 미쳤어. 정신병원에 가야 해. 남편의 이 한마디가 오히려 저에게는 도움이 됐습니다. 강제 입원을 시도하려 했다는 증거가 됐거든요. 경찰은 남편과 시어머님을 제지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우선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00m 이내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위기는 넘겼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집요함을 알기에 앞으로가 더 걱정됐어요. 경찰관들이 돌아가신 후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이것은 긴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일단 안정을 찾은 후 저는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복형의 도움으로 20년 전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어요. 당시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어요. 이복형이 보내준 자료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님은 이복형의 어머니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하셨대요. 주변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의도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 감정적 폭발을 유도했다고 해요. 심지어 어머니의 음식에 수면제를 타서 정신이 혼미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복형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며느리도 비슷한 수법으로 내쫓았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고백하셨어요. 시어머님이 소위 며느리 컬렉션을 만들고 계시다고. 경찰 조사 결과 시어머님은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비슷한 수법을 썼다고 해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님은 이미 여러 번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케이스를 고스팅 가해자라고 해요.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피해자를 서서히 궁지로 몰아넣는 수법이죠.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더 놀라운 건 남편도 이런 일에 어릴 때부터 가담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복형이 보내준 어린 시절 일기장에는 남편이 어머니의 지시로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동생은 어머니의 완벽한 복제품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만 특별하다는 세뇌를 받으며 자랐거든요. 시어머님의 집을 몰래 조사해보니 다락방에서 충격적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과거 며느리들의 물건들이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었어요. 마치 전리품처럼요. 거기에는 제 물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결혼 전 일기장, 가족사진, 심지어 제 머리카락까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에요. 정신병적 성향입니다.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에서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단순한 시모 며느리 갈등이 아닌 계획적이고 병적인 범죄에 휘말릴 뻔했던 거죠. 이제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3가지 방향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첫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우선 시어머님과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둘째, 이혼 소송 준비. 남편의 행위는 명백한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형사고소. 시어머님의 행위는 협박, 강요, 사기미수 등 여러 형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님의 수첩, 남편과의 대화 녹음, 진료 기록, 통장 내역.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사실들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새로운 통장이 발견됐어요. 제 명의로 된 보험금을 몰래 해약해서 옮겨둔 흔적이 있네요. 변호사님이 발견한 내용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어머님이 동네 주민들에게 퍼뜨린 거짓말도 법적 증거로 수집했어요. 며느리가 애를 학대한다. 정신이 이상해져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의 양육권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해요.
변호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양육권 확보에 문제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남편 쪽이 면접 교섭권도 제한될 수 있어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 첫 번째 승리가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즉시 체포됩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긴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을 믿으며 저는 이 힘든 법적 싸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서 양가 가족들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친정 가족들은 처음에는 충격에 휩싸였다가 이내 단단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어요. 우리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친정아버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내셨대요. 딸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셨나 봐요. 친정어머니는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넌 아기만 신경 쓰거라. 나머지는 다 내가 할게. 밥도 해주시고 아기도 봐주시고 마음의 위로도 되어주셨죠. 하지만 시댁 쪽의 반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시어머니 편에 섰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을 고소를 해? 그런 식으로 키워준 은혜를 저버리냐?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협박성 메시지도 쏟아졌어요. 너 이러다 평생 후회할 줄 알아. 우리 집안이 얼마나 센지 알면서 이래. 아이는 절대 내 손에 못 둬.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시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언니, 제발 정신 차려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던 시누이가 나중에는 언니도 이제 죽은 사람 취급할 거예요. 다신 연락하지 마요. 이런 차가운 메시지를 보내왔죠. 반면 의외의 지지자도 생겼습니다. 남편의 사촌형이 연락해왔어요. 나도 예전부터 이모 시어머님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필요하면 증인으로 나서줄게. 이웃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시어머님의 영향력 아래 있던 이웃들은 저를 손가락질했지만 몇몇 양심적인 이웃들은 제 편에 서서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동안 시어머님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걸 봤어요. 제가 다 말해줄게요. 친구들은 대부분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곁에서 지켜줄게. 하지만 일부 오래된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님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애기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지지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게 됐어요.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이제는 제 마음을 돌보아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시작했어요. 트라우마는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가요. 상담사 선생님의 첫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갔을 때 저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울기만 했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두려움. 모든 감정이 정상입니다. 억누르지 마세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조금씩 제 감정을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악몽이었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님이 아기를 데려가는 꿈을 꾸었어요. 남편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꿈도 자주 꾸었죠. 이런 꿈들은 당신의 내면이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신호예요. 상담을 통해 제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PTSD 증상도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낯선 전화번호가 뜨면 온몸이 굳어버렸죠. 심지어 길에서 시어머님과 비슷한 실루엣만 봐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런 반응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안전을 찾는 과정이에요.
치유의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된 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조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저도 시어머님 때문에 도망쳐야 했어요. 전 남편한테 세뇌당했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기 쓰기도 큰 도움이 됐어요. 매일 밤 그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죠.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일기가 점차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 차례야. 아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이런 다짐들을 써내려가면서 조금씩 힘을 얻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치유란 없어요. 하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제는 조금씩 앞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강해졌다고 느껴요. 이제는 제가 저 자신과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1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법원이 저의 양육권을 인정했고 남편의 면접 교섭권을 제한했거든요. 시어머님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정식으로 발령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고통을 누군가가 인정해 준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친정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아기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기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고 있어요. 이제는 엄마라는 말도 또박또박하죠. 그 한마디에 제가 이겨낸 모든 것들이 가치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에 하던 웹디자인 일을 재택으로 하고 있죠. 수입이 많진 않지만 저와 아기가 살아가기에는 충분합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려 시도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가끔 집 근처에서 목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저를 지켜줄 법적 장치와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요. 상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주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하시네요. 당신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예요. 이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저를 학대했던 사람들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게 됐거든요. 제가 저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유아교육을 공부해 보려고 해요. 제가 겪은 일을 토대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도 하고 싶고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큼 왔잖아. 앞으로도 할 수 있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합니다. 아기와 함께 쓰게 될 이 새로운 이야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화로울 거라고 믿어요.